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늦었다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약 1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내년이면 저도 40이 되거든요. 엄마하고 강아지 2마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제 인생에 결혼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학을 뗀다는 게 뭔지 전 시어머니가 똑똑하게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시어머니라고 쓰기는 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을 정도니 말 다 했죠. 사람을 이렇게 질리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그분이 해내셨네요. 남편은 처음에는 제 편을 드는 것처럼 하다가 언젠가부터는 노골적으로 제 엄마랑 똑같이 저희 집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빠 재산이 있는 게 밝혀지자 아주 180도 변하는데 꼴도 보기 싫더군요. 이미 저는 그들이 아빠 빈소에서 저지르는 만행을 보고 이혼을 결심했었어요. 인간 이하인 것들하고는 빨리 연을 끊는 게 답이잖아요. 그건 결혼을 늦게 했든 일찍 했든 1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럼 서로는 이쯤 해두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여행 관련 일을 하다가 코로나 때 집에서 좀 쉬었는데요. 그때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소개팅을 나가게 됐어요. 말이 소개팅이지 엄마 지인분이 소개해준 자리라 선이었죠. 거기서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이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한테 호감을 표시했고 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남편 첫인상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꼭 사귀어서 결혼해야겠다는 마음까지는 없었네요. 코로나 때여서 어디를 가는 게 많이 제한되던 때라 만남이 수월치도 않았고요. 저는 적당히 시간 때운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 전화를 받고 영상통화를 하곤 했는데 남편은 꽤나 긴 시간 저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만 끊자고 해도요. 제가 마음에 드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알게 된 건 남편도 나이 차이가 나니까 누구하고라도 결혼해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나가서도 자기 짝 있다 뭐 그런 걸 내세우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남편하고 제가 동갑이거든요. 저 인간이 열등감이 있고 그럼에도 자존심을 또 세우더라고요. 예전에 좀 잘 나가는 여자들 만났다가 여러 번 차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예 자기를 거절할 것 같은 어린 여자들한테는 제대로 들이대본 적도 없다네요. 한마디로 제가 만만하니까 덤볐던 거였어요. 나중에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어찌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때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동갑이라는 유대감과 말이 통하는 것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아무튼 지루한 코로나 통제 기간이 끝나고 저희는 본격적인 연애를 하게 됐고 저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됐어요. 출판 쪽에서 독립을 한 친한 언니와 동업을 하게 된 거죠. 여행과 해외 도시 소개를 주로 하는 책을 만드는데 제가 기획을 담당하고 작가도 섭외했어요. 딱 출근 시간을 정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며 언니가 저보고 편하게 출퇴근하라고 했지만 저는 회사 다닐 때처럼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꼬박꼬박 일을 했어요. 그래야 집중해서 일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공무원이라서 6시에 칼퇴근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 데이트를 할 때면 남편 직장하고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가곤 했어요. 제가 30분 이상 기다리는 것도 지루해서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아직도 일을 한다며 제가 자기 엄마랑 비슷해서
좋다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데? 보험 설계사야. 원래는 사이버 대학에서 상담심리 공부하시고 친구분하고 상담센터를 차렸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그만두셨어. 엄마가 젊을 때는 식당을 하셨거든. 나 대학 때부터는 쉬면서 논다고 하시더니 다시 일을 하시겠다고 하더라.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셔. 아무튼 나는 경서 네가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우리 엄마랑 좀 닮은 것 같아서 더 친근감 느껴진다. 너의 장점은 이런 활동적이고 열심인 모습인 것 같아. 좋게 봐주니까 고맙기는 하네. 그래도 나는 정욱이 니네 어머니랑은 성향이 다른 것 같아. 다르기는 뭐가 달라. 비슷한 점이 더 많아. 두고 봐. 너도 그렇게 느낄 거야. 참, 너 이제 니네 어머니 이러지 말고 그냥 어머니라고 해. 어차피 그렇게 부르게 될 거잖아. 남편은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하자는 약속을 하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굴길래 저도 결혼하기로 했고요. 이 정도로 나를 좋아해주고 함께하고 싶어하면 괜찮겠다 싶었죠. 일하는 자기 엄마랑 제가 닮았다는 말도 하고 제가 일하는 것도 지지 않은 사람이라 결혼해서도 저를 많이 이해할 것 같았고요.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남편이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씩씩하고 활발해 보였어요. 말투가 직설적이고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라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서는 출판 쪽 일을 한다고? 그게 돈을 많이 버나? 어때? 웬만한 제 또래만큼은 벌어요. 출판사 이름이 뭔데? 나도 아는 데인가? 우리나라 큰 출판사 몇 개 안 되잖아. 땡땡땡이에요. 독립출판사라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 대학 때 선배가 어머님이 말씀하신 큰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회사를 차렸거든요. 저는 기획하고 작가 섭외도 하고 대외적인 업무도 선배와 함께 해요. 제가 여행 쪽 일을 했는데 선배가 여행 관련 책을 많이 준비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월급에 비해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전에 하던 일이 잡무는 더 많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월급도 더 많이 받아요. 돈 많이 받는 게 또래 웬만큼 받는 거면 그렇게 돈 잘 버는 건 아니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건 맞지? 엄마는 그거야 당연하지. 경서가 겸손하게 말해서 그런 거야. 나 돈 잘 벌어요 하면서 잘난 척하지 않을 뿐이라고. 그런 거라면 됐고. 그나저나 니네 회사는 보험은 들어놨니? 혹시 필요한 보험 있으면 나한테 들어라. 그러면 좀 좋냐? 아마 웬만한 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그럼 내가 잘해줄 테니까 보험사를 바꿔보는 건 어때? 손해 안 볼 수 있게 내가 노력할게. 아니면 들어놓은 보험 리스트 나한테 보여다오. 내가 그 중에 빠진 가 있나 체크해 줄 테니까. 와, 그거 괜찮은데? 자기야, 엄마한테 보험 들은 거 보여드려봐. 엄마가 그런 건 잘 아시니까 도움 많이 될 거야. 그러게. 제가 잘 모르니까 선배, 아니 대표님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뭐 이제 와서 대표님을 찾아. 선배라며. 아니면 내가 회사를 한번 찾아갈까?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리스트 드릴게요. 경서 너도 보험 들은 거 없으면 나한테 들어. 내가 기업이고 개인이고 다 취급한다니까. 나 만나고서 보험 안 든 사람이 없어. 이건 적극적인 걸 넘어서 곤란할 정도로 보험을 팔려고 하니 난감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워낙 활발해서 그런 거라고 했고 저도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처음 인사하라고 한 며느리감한테 회사 보험 얘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늘어놓으니 좀 심하다 싶었어요. 저한테도 보험을 들라고 했고요.
나중에 회사 보험에 대해서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럼 저라도 보험 하나 들라고 하도 전화를 해대서 어쩔 수 없이 치과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사실 치과 보험은 하나쯤 들어야 되려나 하고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을 이미 든 게 많고 지금 해약하거나 하면 손해를 많이 보니 나중에 필요한 게 생기면 얘기하겠다며 겨우 빠져나왔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상견례 때 저희 가족한테도 보험을 들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으니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거든요. 친정에서 딱히 시댁이나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지만 저 좋아한다는 거 하나 보고 믿은 거였어요. 그리고 시댁이 저희보다는 좀 평범했지만 그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보험 상품 계약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좀 걸렸지만 워낙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 그렇겠지 라고 애써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상견례 때 저희 가족한테 그렇게 보험을 들라고 하면 어쩌나 싶긴 하더라고요. 물론 보험을 들 일이 있으면 저희 가족은 아마 시어머니한테 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보험 들 사람이 먼저 말하는 거랑 보험 설계사가 먼저 강요하는 건 문제가 다르잖아요. 저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기 있잖아. 어머님 말이야. 혹시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가족한테 보험 들라고 하시지는 않겠지? 저번에 나 처음 만났을 때도 대뜸 보험 얘기 꺼내셔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거든. 자리가 자리니만큼 그날은 그런 말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결혼에 대해 의논하는 날이잖아. 보험 들 일 있으면 나중에 따로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할게. 걱정 마. 엄마도 거기서 보험 들라고는 안 하실 거야. 저번에야 네가 집에 왔으니까 편해서 그런 거고 엄마가 보험 얘기할까봐 긴장한 거야? 너 인사 왔을 때 보험 들라고 해서 기분 나빴어? 아니야. 필요한 거 들라고 하는데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근데 좀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이야. 너무 적극적이셔서 나는 우리 가족도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그건 좀 안 했으면 싶어서 그래. 그래, 뭐 엄마도 안 그러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남편이 저를 안심시켜줬지만 상견례 날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있었어요. 다행히 식사하고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나와서 인사하고 헤어질 때 시어머니가 제 여동생한테 명함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보험 설계사 명함이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 싶었고 동생도 좀 놀라기는 했지만 괜찮다며 별스럽지 않게 넘어갔네요. 결혼식 때까지도 보험 가지고 별 말이 없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된 후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 실버보험을 싹 다 들게 만들었더라고요. 동생도 어떻게 회사까지 알고 가서 결국 보험 2개를 들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민망했지만 가족 모두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며 오히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더 불편해졌고요. 그런데 시댁에 가는 주말이 되어 갔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니네 친정이 생각보다 돈이 없나 봐. 니네 부모님 실버보험 하나씩 들고서는 돈이 없다고 아주 죽는 소리를 하더라 이거야. 내가 민망해서 다른 보험 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보험 2개 들고 빠듯해서 힘들다 소리 나오면 대체 생활은 어떻게 하니? 혹시 니들이 생활비 대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야 엄마. 장인어른 연금도 나오고 생활하는데 문제 없으셔. 그렇지 경서야? 저희 집 생활비 보태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럼 니네한테 용돈 받으려고 일부러 앓는 소리 하신 걸까? 니들 양조집에 용돈 보내는 거 다르게 하는 거 아니지? 내가 결혼 전에 말했잖아. 나 혼자고 사돈은 두 분 다 살아계시다고. 사돈 더 주는 건 좀 아니라고. 똑같이 보내야 한다고 했잖아. 맞아 엄마. 우리 그건 합의 봤어. 경서 네가 따로 돈 보내는 거 있어? 아니지? 저는 시어머니 말도 참 별로였고 남편이 저한테 두 번이나 저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기분 나빴어요. 시어머니야 원래 저런 면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충격이 덜했는데 남편은 정말 우리 친정을 도와줘야 되는 건지 제가 돈을 더 보내는 건지 의심하는 표정이 가관이더군요. 그냥 내가 돈을 더 주든 말든 뭔 상관이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잘 설명을 했네요. 둘 다 우리 친정 경제력에 대해 자꾸 의심을 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신혼 초이고 서로 맞춰가다 보면 이런 일이 없겠지 하고 넘어갔는데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사람이 변해갔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뭐든 맞춰주더니 이제는 자기 위주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반찬까지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내놓으라고 하고 제 입맛에 맞는 걸로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이런 거 안 먹는다나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명란젓을 구워서 야채 샐러드랑 같이 곁들인 거 한 접시였는데 자기가 먹고 싶다는 돼지고기 편육을 안 해놨다며 아주 밥상을 엎을 기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맡겨놨어? 편육을 내가 어떻게 해? 나 그런 거 만들어 본 적도 없어. 먹고 싶으니까 만들어 달라는 말을 한 적도 없잖아. 너는 내가 꼭 말을 해야 뭘 하니? 알아서 척척 좀 하면 안 돼? 지 남편 식성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먹고 싶으면 어머니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래. 내가 엄마야? 졸으면 나오게? 네가 나 좋아하는 것 하나도 못하면 내가 결혼을 왜 하냐? 네가 있는데 내가 왜 엄마 보고 그걸 해달라고 해? 만들 줄 모르면 배워.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냐? 어떻게 여자가 요리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더니 기분 잡쳤다며 옷을 입고 다시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 하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옛날에 엄마나 엄마 친구들한테서나 듣던 고리타분한 남편들이 하는 짓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랑 살고 있는지 점점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갈수록 저한테 함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했어요. 주말에 청소기를 돌려도 소파에 누워서 꼼짝 안 하고 TV만 봤고요. 그러다가 제가 TV 앞을 가리기라도 하면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참았지만 자기는 집안 일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한테 집안일 떠맡기는 건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일요일에 점심을 먹는데 남편이 먼저 다 먹고는 소파에 가 누워서 TV를 켜더라고요. 이거 오늘은 자기가 치워. 내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설거지 하라고. 싫은데? 내가 왜 하찮은 부엌일을 해야 돼? 하찮은 부엌일? 그럼 그렇게 하찮은 일은 내가 왜 해야 돼? 야, 말이라고 해?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이봐요, 김정욱 씨. 나랑 결혼 왜 했어? 일할 사람 필요하면 도우미를 불러다 쓰지. 내가 너 밥이나 해주고 뒤치다거리나 해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나도 도우미만 불러서 시간제로 쓰면 더 편하지. 근데 나이 들고 결혼 안 하고 있어봐. 옆에서 다 나보다도 못한 것들이 결혼해놓고 그걸로 사람 깎아내린다고. 진짜 빡친다니까. 그 꼴 보기도 싫고 나가서 내 체면도 안 살고 하니까 결혼한 거야. 너는 솔직히 내가 결혼하자고 해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나이에 누가 결혼하자고 해. 다 어리고 젊은 애들이 좋지.
너처럼 나이만 먹고 고집 세고 친정도 별 볼 일 없는데 누가 데려가겠냐고. 그럼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집안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결혼은 해야겠고 어린 애들 만날 자신은 없으니까 나랑 결혼했다 이 소리야? 솔직히 나는 네가 하고 다니는 거나 본가가 좀 사는 동네에 있길래 니네 돈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 그럼 내가 너 주워준 거 평생 은혜로 알아야지. 요즘 공무원 인기 좀 떨어졌다고 해도 이만한 직업 없잖아. 네가 남편 잘 만났으면 알아서 좀 잘해야지. 아니, 내가 뭐가 고마워.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공무원 시험 하나 붙은 걸로 게으르게 살면서 마누라 무시하는 인간이 뭐가 고맙냐고. 너 그 말 취소해. 그러자 남편은 피식 웃으면서 배만 벅벅 긁었어요. 웃기시네. 취소 안 하면 뭐 어쩔 건데. 집이라도 나갈 거야? 어디 나가봐. 그래봐야 네 손해지. 저는 바로 방에 가서 남편 물건들을 하나하나 끌어내서 현관으로 집어 던졌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남편도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꼈는지 나중에는 저를 붙잡고 말리더군요. 야, 너 미쳤어? 이거 다 끌어내서 뭐 어쩌자는 거야? 어? 네가 잊었나 본데 이 집 내가 대출 내서 계약했어. 집 명의도 내 거라고. 알아? 나보고 뭐가 어째? 나이 먹어서 고집 세고 친정도 별 볼 일 없으면서 알아서 잘하고 살라고? 너 이 집에 집은 없으니까 당장 나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봐? 저는 남편 물건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저는 틈을 주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을 밀어서 현관 밖으로 쫓아냈죠. 남편은 그 바람에 런닝에 반바지 차림으로 밖에 나가게 됐어요. 살면서 그토록 배신감을 느끼고 모욕적인 날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못 들어오게 안에 중문을 잠가버렸어요. 남편은 현관 비번을 열고 들어왔어도 중문이 잠겨서 밖에 서서 계속 저를 부르더군요. 이러지 말지. 내가 이번만큼은 봐줄 테니까 얼른 이 문 열어. 봐주긴 누가 누굴 봐줘. 내가 이런 말을 듣고도 이러고 살 줄 알았나 본데 아니거든? 너 나한테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지 않으면 못 들을 줄 알아? 남편은 그런데도 입을 꾹 닫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정말 최소한의 미안하다는 표현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기분 나빴어요. 결국 남편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미 이혼을 결심했어요. 완전히 속아서 결혼했고 저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이 시댁에 들어갔든 어디에 갔든 신경도 쓰지 않기로 했네요. 저는 현관 비번을 바꿔놓고 출근을 했어요. 저 없을 때 남편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말이죠. 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혼하면 저한테 더없이 잘해줄 것처럼 결혼을 밀어붙여놓고 이렇게 싹 돌변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결혼 생활 내내 계속 실망의 연속이었는데 드디어 그 끝을 본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회사 근처라면서 잠깐 보자는 거였어요. 남편 때문일 거라고 예상이 돼서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 일이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야, 너 우리 정욱이랑 안 살 생각이야? 정욱이가 엊그제까지 친구 집에 있다가 온 것 같던데 네가 집 현관 비번도 바꾸고 중문도 잠갔다며. 지금까지 네가 정욱이 안 찾는 거 보면 뭐 마음이 없는 거니? 정욱이는 네가 이혼 얘기할 것 같다고 하던데? 눈치는 빠르네요. 네, 저는 저를 무슨 자기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쯤으로 여기는 남편하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저한테 심한 말 한 거
무시하는 행동한 거 사과도 안 하잖아요. 너도 참 너다. 남자 하나 구슬릴 줄을 몰라서. 뭐 네 뜻이 그렇다면 나라고 별 수 있겠니? 그런데 너 이거는 분명히 알아둬라. 네가 안 산다고 한 거지 우리 쪽에는 별 문제 없어. 뭐 집안일 분담 이런 거 갖고 갈등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니? 그런 걸 갖고 네가 먼저 우리 아들 내쫓고 네 대출로 산 네 명의 집이네 하면서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뭐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 정도는 너도 알겠지? 너 똑똑한 척하는 거 보면 알고도 남을 것 같긴 하다. 우리야 뭐 정욱이 정도면 너보다 좀 더 어리고 예쁘네. 친정도 더 살만한 집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너는 나이가 좀 많잖아. 남녀가 같은 나이면 여자가 더 늙은 거야. 또 하나 말해두는데 니들 이혼해도 니네 집에서 나한테 보험 든 거 해약은 안 된다. 보험 든 지 얼마 안 돼서 해약해봤자 손해야. 저는 그 순간 머릿속으로 빨리 이혼 전문 변호사를 구해서 이혼 소송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 정도로 낯짝 두껍고 뻔뻔한 인간들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어디 해볼까요? 과연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할지 모르겠네요. 두고 보세요. 사실 저는 얼마 전부터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다 녹음하고 있었고 전화통화도 싹 다 녹음 중이었어요. 남편이 쫓겨다는 날 했던 말들도 다 녹음되어 있었죠. 저한테 대하는 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시어머니한테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만약 저한테 녹음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제가 이혼 소송 준비를 막 시작하려고 한 다음 날, 저와 친정에 큰 비극이 닥쳤어요.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옮겼는데 심근경색으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전화로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엎친 데 덮친다고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던 거죠. 무슨 정신으로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허둥대니까 회사 대표인 선배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기는 했어요. 그렇게 빈소가 차려지고 넋이 나가서 있는데 남편은 얼굴도 보이지 않더군요. 엄마나 동생도 저희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런 중대한 일에 찾아오지도 않으니 둘 다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을 둘이나 데리고요. 이 근처에서 회사 교육이 있었거든. 이대로 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들렀다.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분들은 우리 회사 사람, 내 직장 동료. 그런데 그분들은 조의금도 안 내고 쏜살같이 식당 자리로 들어가서 앉더군요. 어차피 저도 그분들한테까지 조의금을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따라왔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봉투를 그냥 서랍에 넣었죠. 어쨌거나 아직은 이혼 전이고 시어머니니 저는 시어머니 직장 동료들한테 인사도 하고 직접 음식을 가져가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러더군요. 얘, 홍어 무침 더 없니? 홍어 양이 좀 적은 것 같다? 홍어 무침이요? 네, 그럼 더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주방에 계신 분에게 말씀드려서 홍어 무침을 접시에 듬뿍 담아서 갖다 놓았어요. 시어머니랑 친구들은 허겁지겁 어찌나 잘 먹던지 다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제가 홍어 무침을 놓은 것도 모르고 밥을 먹느라 바쁜 것 같더군요. 그때 동생이 저를 부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시어머니 조의금 얼마 낸 줄 알아? 10,000원이야, 10,000원.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여기 오자고 하길 잘했지? 요새 어디 가서 10,000원 내고 이렇게 밥을 먹어. 역시 홍어무침은 장례식장이 최고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 자리로 가서 테이블 밑에 깔려있는 종이를 확 빼서 상을 엎어버렸어요. 밥그릇이 날아가고 반찬들이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환장하는 홍어무침이 바닥에 다 쏟아지고 시어머니랑 친구들 옷에 다 묻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시어머니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며 저를 째려봤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저한테 손을 올리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어디서 이런 못된 짓거리를?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 팔뚝을 꽉 잡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붙잡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할 거야. 대신 우리 아빠 저 세상 가는 길 편히 가시라고 빌어달라고. 조의금도 안 받고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나 댁 같은 사람한테는 이 밥 못 주겠어. 아무리 우리가 지금 별거 중이라지만 사위였다는 새끼는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직장 사람들 끌고 와서 여기서 회식을 해? 그리고도 인간이야?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여기서 나가! 제 말에 조문객들이 주변에서 시어머니와 친구들을 비난했고 친구들은 민망했는지 얼른 가방을 들고 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씩씩대다가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걸 동생이 길을 막고 섰어요. 아예 여기서 끝장을 봐온니? 변호사님도 와 계신데. 그러자 엄마도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경서야, 아예 여기서 변호사님한테 이게 맞는 건지 이런 상황들이 너한테 유리한 건지 얘기 좀 들어보자. 저희가 이렇게 애워싸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무슨 변호사? 여기 변호사가 왜 있어? 괜히 나 겁주려고 그러는 거죠, 사부인? 사부인은 무슨? 누가 댁 사부인이래? 변호사님이 왜 있냐고? 우리 남편이 남기고 간 건물 2채랑 아파트 유언장 있다고 오셨거든. 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확 바뀌더니 눈동자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딱 봐도 바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굴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얘기는 내가 정욱이랑 나중에 와서 다시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사부인. 이번에는 변호사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셔서 조의금 10,000원 내고 여기서 저녁 먹기 잘했다고 하셨죠. 저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판사가 사돈 상당한 데 와서 이런 말 하는 걸 이해할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단단히 각오하고 계세요. 아니, 각오는 무슨 각오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안다고? 저기 새아가, 경서야. 그래서 너는 유산 얼마나 물려받는 거니?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사돈은 보험 하나 들어놓고 돈이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있는 줄 알았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돈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딸애한테도 다르게 했을 거라 그 소리죠? 이런 못돼 먹은 인간을 봤나? 정말 우리 애 아빠 가는 길에 어디 저런 게 와서 당장 나가지 못해? 엄마는 시어머니를 밀어서 식당에서 쫓아낸 다음에 주방 아주머니한테 소금을 달라고 해서 시어머니 뒤통수에 대고 잔뜩 뿌렸어요.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말 교양 없게. 시어머니 말에 완전히 뚜껑이 열린 저는 엄마한테서 소금을 뺏어서 완전히 머리부터 확 부어버렸어요. 누가 누구더러 교양이 없대? 당신 진짜 오늘 여기서 제삿날 되게 해줄까? 제가 상복소매를 걷어붙이고 쫓아가자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어요.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린 거죠. 다음날 발인을 하고 납골당에 갔는데 아빠를 모셔놓고 나오니 남편이 있더군요.
검은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까지 하고서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짜내는 거였어요. 경서야, 내가 너를 어떻게 볼지 몰라서 빈소에도 못 가봤어. 혼자 얼마나 고생했어. 장인어른 이렇게 돌아가셔서 어떡하냐? 너 힘들지? 내가 너 힘든 거 몰라줘서 미안했어. 우리 정말 지난 날은 잊고 다시 잘해보자. 어? 그게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기뻐하실 일 아닐까? 저는 남편의 손을 확 부리치며 비웃었어요. 야, 어디서 약을 팔아. 우리 아빠가 너랑 다시 잘해보면 열불이 나서 저 세상에서도 편치 못할걸? 너는 이미 끝났어. 너 내가 유산 받을 거 있다는 거 알고 이러는 거지? 이제 네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알아? 당장 꺼지지 못해? 이러지 말고 나 한 번만 봐주라. 아니 용서해줘. 네가 나더러 사과하랬지? 사과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경서야. 그렇게 쇼를 하고 있자 엄마가 나와서는 남편 뺨을 사정없이 갉아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놀라서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나쁜 자식, 이런 더러운 속물들. 너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얼씬거려 봐. 내가 너 지옥까지 따라가서 괴롭힐 거야. 장모님, 이러지 마세요. 속상하신 거 저도 아는데 이러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저희 다시 화해하고 잘 살아볼게요. 네? 이놈 이거 정말 내 딸을 그렇게 속여먹고 정신을 못 차렸네. 너 내 남편이 유산 남겼다는 거 네 엄마한테 듣고 이러는 거잖아. 여기 얘들아, 여기 좀 와서 이놈 좀 끌어내. 그러자 제 외사촌 남동생 셋이 왔어요. 셋 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거든요. 그런 남자 셋이 자기 앞에 서자 남편은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세 명이 남편을 붙잡고 주차장까지 끌어냈고 저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내가 사과하라고 했을 때 했어야 돼. 나이가 많아서 내가 너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다고? 야, 이딴 게 결혼이면 나 다시는 안 해. 그날을 끝으로 저는 남편 얼굴을 다시 보지 않았어요. 엄마랑 동생은 당연히 보험을 해약했고요. 저도 치과보험 들었던 걸 해약했네요. 손해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싹싹 빌고 비굴하게 굴며 연락을 해왔지만 저도 엄마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했고 결국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남편은 그 돈 낼 생각에 아주 억울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너 돈 안 주기만 해? 우리 엄마가 그랬지? 지옥까지 따라간다고. 나는 지옥보다 더한 데까지 따라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결국 시어머니가 돈을 마련해서 제게 위자료를 줬다고 들었어요. 안 줬으면 저는 정말 악착같이 받아냈을 거예요. 그 후로 저는 다시 엄마와 함께 살며 일하고 틈틈이 여행 다니며 제 삶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결혼을 해야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 상처받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는 게 더 손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 저처럼 이런 이상한 남자 안 만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을게요. 늘 좋은 인연들만 만나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판교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이혼한 지 몇 년 됐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이게 다 전 시어머니가 위자료 안 주려고 머리 굴리다가 저한테 괜찮은 부동산을 줬기 때문인데요. 그걸 알게 된 다음 어찌나 약이 올라서 미치려고 하는지 정말 사이다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을 만큼 통쾌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독서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식 비용은 반반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신혼집 장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의 예산으로 그나마 깨끗하다고 고른 집은 교통편도 좋지 않고 너무 좁았어요. 보다 못한 친정 부모님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아예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거 어차피 엄마가 나중에 넣어주려고 했던 거야. 외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거고 나나 네 아빠는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일단 니네 사람답게 살아야지. 신혼이라고 무조건 빠듯하고 힘들게 시작할 필요 없어. 물론 니들 돈으로만 해보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생각이기는 하다만 우리나라에서 어디 그러기 쉽니? 특히 지수 너는 잠자리 불편하면 안 되잖아. 전에 어학연수 가서도 거의 한 달 동안 잠 못 잔 적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소리 말고 받아둬. 니들 살면서 돈 모으고 나면 그때 조금씩 갚든지 해. 고마워 엄마. 아주 한마디도 못하게 완벽하게 말씀하시네. 나랑 명우 오빠 둘 다 한시름 놨어. 거기서 출퇴근하는 거 정말 힘들 것 같았거든. 괜히 출퇴근 지옥이라고 하겠어. 그것만 없어도 생활이 훨씬 편하잖아. 그나저나 사돈댁은 정말 한 푼도 안 보태신다니? 아무리 자식들이 지들 힘으로 한다고 해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해주셔야지. 이건 친정 부모님 생각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댁도 저희 집처럼 평범한 중산층이라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죠. 남편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만 계셨는데 아예 처음부터 돈이 없다며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못을 박았었죠.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니네가 알아서 해도 될 일을 뭐 그리 나서셨다니? 그래도 니들 부담은 좀 줄었겠구나. 사돈이 집 해줬다고 해서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요즘처럼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 위해 나라에서 이것저것 잘해주는 시대에 부모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지 않겠어? 나 때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다 생돈 내고 결혼하고 그랬다고. 니들은 대출이다 뭐다 좀 잘 되니? 그러니까 나한테 뭐 바라지 마. 원래는 신혼집도 저희가 알아서 하기로 했던 거라 저는 별 불만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한테 받은 건 받은 것대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제가 뭘 보태달라고 할까봐 미리 연막을 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어른 생각이 그렇다는데 뭐라고 할 일은 아니었죠.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신혼집은 지하철에서 걸어서 10분 정도인데다가 신축은 아니어도 구조가 괜찮은 22평형 아파트여서 두 사람 살기에는 편하고 여유로웠어요. 결혼식 하느라 저와 남편이 받았던 대출금도 둘이 벌어서 갚으니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고요. 저는 빚만 다 갚으면 세상 걱정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도 더 열심히 했고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결혼하고 딱 10개월 정도까지는 그랬네요. 저는 어느 날 친척 동생한테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거였는데요. 남편이 자기가 싱글이라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네가 잘못 들었겠지. 명우 오빠가? 오빠 나랑 처음 사귈 때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말도 잘 못했거든. 근데 다른 여자요? 아유, 행여나. 언니 진짜야. 심각해. 형부 직장 땡땡땡으로 옮겼지? 그쪽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거기 언니네 동네에서도 좀 먼 데잖아. 직장이야. 결혼하고 2달쯤 있다가 옮긴 건데. 원래 계획에 있었어. 충청도랑 맞닿은데니까 멀기야 한데. 언니, 혼인신고는 해놨지? 잘 확인해봐. 에이, 네가 잘못한 거라니까. 정 그렇게 마음에 안 놓이면 다시 알아보든가. 사촌 동생이 하도 심각하게 말을 하니 처음에는 오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웃고 넘겼던 저도 불안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사촌 동생이 빼박 증거를 보내왔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다정하게 밥 먹고 영화관에 가는 영상이었어요. 그 동생이 아주 작정하고 따라붙어서 영상을 꽤 찍어 보내줬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거래처에 가서 회의가 있다며 회사에 복귀했다가 집에 오면 많이 늦을 거라고 한 날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설마 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알아봤죠. 그런데 남편이 했다던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사 일로 바빠서 남편한테 다 맡겨놓았었는데 완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었어요. 사촌동생은 자기가 증인이 돼주겠다며 결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산 거는 어느 모로 보나 빼박이니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한다는 증거를 많이 모으라고 했어요. 언니, 그 인간 못 빠져나가게 확실히 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어떡할지 생각해보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더니 사촌 동생이 제 정신줄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저는 이걸 남편한테 대놓고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까지 있는 앞에서 다 터뜨려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조용히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 순진하고 수줍은 얼굴을 하고는 이런 모습을 숨기고 있는 남편과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더군요. 저는 결국 흥신소를 찾아가 남편 뒷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이게 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걸 이용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 남편과 단 하루도 더는 같이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결혼해서 1년 가까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도 너무 분했고요. 이 정도 일이라면 제가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뭐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이건 그냥 갈라서면 되는 문제긴 했네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속은 거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낼 작정이었어요. 제가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 오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그냥 혼인신고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 이혼하는 사람들 많은 이유가 사귈 때 상대를 다 아는 것 같아도 살아보면 그게 또 아니라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 근데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보니까 나랑 더 잘 통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그럼 그걸 언제 말하려고 했는데? 계속 숨기고 있었잖아. 말하려고 했어. 아영이가 결혼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일 것 같아. 너한테 다 솔직히 말할 생각이었어. 너 충격받지 않게 하려고 나도 나름 고심하고 있었는데 네가 먼저 이 난리를 치니 내가 뭐가 되냐?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와, 내가 알던 김명우 맞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지? 내가 난리를 쳐서 네가 뭐가 어떻다고? 이거 봐, 이거 봐.
나 솔직히 결혼하고 후회 많이 됐거든. 너 되게 드세고 감정적인 거 알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한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다른 사람을 만났겠냐?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나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네. 화병으로 죽는다는 거 이해 안 됐는데 이제 너무 이해가 간다. 나 당장 이거 어머니한테도 말해야겠어. 어머니가 혼인신고 미루라고 해서 이런 일 생겼다고. 엄마도 알고 있어. 엄마도 아영이가 더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우리 헤어질 날만 기다리고 계셔. 온 집안이 뒤에 섰자고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저는 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맞은 기분이었어요. 나 단 1초도 너라는 놈 더 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진짜 천운이다. 너랑 니네 엄마한테 뒤통수 맞고 쫓겨나는 그림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당장 나가 이 나쁜 자식아. 너 이 집에 지분 하나 없는 거 너도 잘 알지? 이거 봐. 완전 치사하고 폭력적이야. 지네가 집 좀 해줬다고 이렇게 유세를 떠냐? 남편은 끝까지 모든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웠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올 수 있는 트럭을 수배해서 남편 물건들을 전부 밖으로 실어냈어요. 대체 이놈의 세상은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한 놈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며 지잘났다고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지? 유세라고 했냐? 너 혼인신고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고 했어. 내가 이거 마음먹고 니네 회사에 뿌릴까? 그럼 넌 완전 매장이야. 이딴 식으로 사람 건드려봤자 너한테 좋을 거 하나 없는데 뭐가 이렇게 당당하지? 네가 혼인신고 하라고 했다는 증거 있어? 있냐고. 남편은 끝까지 비열하고 치사하게 나왔고 저는 정말 피눈물이 뭔지 실감하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빨이 상하고 부러진다는데 이래서 그런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금니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친정 부모님한테도 전부 말해버렸고 친정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 남편은 그제야 저를 자극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더군요. 정말 그때부터는 찍소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남편과 결혼하기로 한 여자한테서 증거를 얻었는데 바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한 것과 친정에서 해준 아파트를 자기 집처럼 말한 거였어요. 여자는 제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명우 씨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실은 제가 그 아파트 앞까지 갔었거든요. 그 나이에 수도권에 그런 집을 자가로 갖고 있으니 얼마나 능력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데리고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네요.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집 앞까지 왔다는 사실에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모르게 정말 별짓을 다 했더군요. 그런데 여자의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저희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부터 가지려고 미리 병원도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여자가 펑펑 울고 난리가 나서 오히려 제가 여자를 달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사과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나와서 제가 상대를 위로하고 있자니 제 신세가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진정해요. 아영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속인 그놈이 나쁜 거죠. 아, 그러고 보니 박지수 씨도 힘들 텐데 제 생각만 했네요. 죄송해요. 그제야 여자가 정신을 차린 듯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나 그 여자나 둘 다 속은 거니까요. 됐어요. 아영 씨도 피해자인데요, 뭐. 저나 마찬가지죠. 근데 결혼은 정말 신중하셨으면 해요. 제가 남의 인생과 결정에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 인간 용서하지 마세요. 한 번 속인 인간 2번은 못 속일까요?
아영 씨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영 씨랑 결혼해도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여자는 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되면 증언이라도 하겠다고 했어요.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자기들한테 불리할 걸 알고는 그제야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였냐 하면 자기네는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너 같은 애랑 계속 살게 내버려 뒀겠니? 돈 없는 게 죄라서 마음에 안 드는 여자애랑 결혼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두고 봐야 했다. 그러니 나로서는 혼인신고를 미루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 네가 피해 보상이니 뭐니 이것저것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우리 집에서 나올 거 정말 없거든. 너야 집도 그렇고 결혼할 때 대출받은 것도 우리 명우보다 훨씬 적더구나. 근데 명우는 너랑 헤어져도 우리 애 혼자 지가 대출받은 거 갚느라 끙끙대야 해. 네가 그래도 명우랑 살았던 것에 최소한의 예의가 있으면 독하게 굴면 안 되는 거지. 솔직히 너도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고 편하지 않니? 이혼녀 딱지 안 붙는 게 어디야. 결혼하면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예행 연습 해봤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돈 없는 우리 집을 그렇게까지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겠어? 너 바로 그런 성격 때문에 우리 명우가 딴 생각한 거야. 그러니 이 일에는 네 책임도 분명히 있어. 원인 제공자가 너라는 걸 잊지 말아야지. 아니, 어떻게 이 일의 원인을 제가 제공했다는 건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사람 믿은 게 잘못인가요? 그게 원인인가요? 댁이 아들을 닮아서 이렇게 뻔뻔하고 후한무치였군요. 이보세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잘못하면 댁들이 매장당해요. 알고나 있으세요. 저 그냥 못 넘어가요. 변호사도 엄청 센 사람 구해놨어요. 아빠 친구분 인맥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천하에 독한 것이라며 이를 갈며 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 대신 다른 걸 주겠다면서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땅 문서를 그 자리에서 내놓았어요.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재산 다야. 이걸로 어떻게 해보자꾸나. 갑자기 웬 땅 문서요? 돈 없어서 결혼할 때도 한 푼 안 보태줘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땅이 나온다는 게 웃긴데요? 오죽하면 이러겠니? 내가 괜히 돈 안 보탰겠어? 정말 없어서 그랬어.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결혼이 끝날 수도 있는데 함부로 땅 팔아 돈 보탤 수도 없잖아. 결국 이렇게 됐지만 말이다. 하여튼 우리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명우도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결혼도 하게 되면 또 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땅 받으라고. 시어머니는 자기네 돈 들어가는 데가 많고 여윳돈이 얼마 없다며 땅이라도 받으라고 땅 문서를 아예 제 눈앞에 대고 흔들었어요. 뭐 땅이라도 주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동안 두 사람이 보여준 게 있으니 신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대장부터 전부 다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댁들한테 된통 다 간 데다가 그쪽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알아볼 수 있는 거 다 알아보고 결정할 거예요. 이런 땅이 뭐 알아볼 게 그리 있다고 그러니? 여기 서류 다 갖춰왔으니 봐봐. 이걸로 대출받은 것도 없고 뭐 하나 걸린 것도 없어. 이것만 보고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동안 저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저한테 거짓 서류 주고 그 땅 몰래 팔아버리면 저는 또 바보 되는데요. 다른 증거 못 보여주겠으면 됐어요. 저는 그냥 소송할 거예요.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냐?
저는 직접 시어머니와 그 땅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눈앞에서 토지 대장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직접 봤어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엄청 알아봤고요. 그런데 땅값이 제 위자료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그 넓은 땅이 고작 2,500만 원 받으면 잘 받겠더라고요. 그걸 보니 이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또 수를 쓰는구나 싶어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 돈 가지고 안 돼요. 못 해요. 날 속여먹고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쓴 게 얼마인데 2,500으로 퉁치려고 그래요? 안 되겠으니까 그냥 소송해요. 얘가 아주 이제 갈라선다고 나한테도 어머니 소리 안 한다 싶었더니 아주 안하무인으로 구는구나.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느 면전이라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 소리를 질러. 싸가지도 지킬 만한 데서 지키는 거지 아무한테나 해주는 건 줄 알아? 대접받고 싶으면 그만한 행동을 해야지. 아주 끝까지 나 속여먹으려 작정을 했어. 저는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나 2,500 받고는 못 물러나니까 땅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저는 소송 갈게요. 아주 모자가 쌍으로 사람을 바보 취급하네. 어디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아, 진짜 너 이렇게 계속 막말할 거니? 그 땅 오를 거야. 평수도 좀 넓어. 그렇게 좋은 걸 날 준다고? 지금도 돈 없다고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아니야. 지금은 2,500이지. 그게 이제 쑥쑥 오른다고. 거기가 좀 좋은 데니? 바다 보이고 뒤로는 산 있고 거기 계속 아파트며 오피스텔 들어선다고 말 나왔어. 못해도 호텔들 들어설 자리는 된다고 해서 내가 오래전에 찜해둔 데야. 진짜 아무나 못 듣는 정보 듣고 사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한 3년만 기다리면 우리한테 받을 돈보다 더 큰 돈 건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 정보를 누가 함부로 주는데요. 그렇게 좋은 땅을 저한테 줬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그걸 너한테 넘긴다고 했겠어. 그 정보 명호 아빠 살아있을 때 공공기관에 연줄이 좀 있었거든. 그 사람 퇴직할 때 나랑 명호 아빠가 엄청 대접하면서 받은 정보로 산 거야. 제가 앞만 쳐다봐도 거기 개발된다는 말은 없던데요. 그런 거 기사 나거나 알려지면 이미 늦는 거야. 그런 거 모르는구나. 쌀 때 사뒀다가 천정부지로 오를 때 팔아야 하는데 이미 소문 돌면 게임 끝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게임 시작 전이라고. 걱정 말고 기다려. 정말 틀림없는 정보니까. 나 진짜 명호 다시 결혼하는 것만 아니어도 이 정도로 그 땅 넘기지 않거든? 정말 아까워 벌벌 떨며 너 주는 거야. 그러니 너 우리 명호 목줄 그만 좀 재고 이걸로 해결하자. 너 진짜 이거 더 큰 돈 받아가는 거야. 그것도 수상해요. 3년 있다 그 큰 돈이 되는 걸 저한테 이렇게 쉽게 내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말하잖아.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라고. 나 정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 나 피눈물 나는 거 참으면서 넘긴 거야. 어쩌겠니? 명우가 너랑은 아니라는데. 너는 속았다고 이 난리치고. 아니, 명우는 혼인신고 했다고 거짓말할 게 뭐람? 솔직히 안 하고 살자고 하면 무슨 일 생기는 것도 아닌데. 애가 너무 착해서 문제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야기를 끝맺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땅을 아까워하는 건 완전 쇼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여자랑 남편이 결혼을 한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아니, 그 여자 댁의 아들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참나, 사람 속 정말 알 수 없네요. 언제는 저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주겠다더니? 그만큼 우리 명우가 좋은가 보네. 너 그러니까 너무 독하게 굴지 말고 이걸로 마무리하자. 아무리 자기 자식이 더 중요하다고 해도
남의 집 딸 인생 망치는 거 아니죠. 사실혼 관계로 총각이라고 속이고 만나놓고서 뻔뻔하게 결혼할 생각을 하다뇨. 이거는 아니죠. 아니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지들이 좋아서 한다는데. 아영이가 봐도 네가 이상하고 우리 아들은 괜찮은 게 맞는 것 같다더라. 아무튼 너 그런 거 따지는 건 오바 아니니? 소송을 거네 돈을 내놓네 어쩌네 이러면서 말이야.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너 받을 거나 받아 가. 그래도 저 여기 뭐라도 들어온다는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너 어떻게 이렇게까지 의심이 많니? 안 그러게 생겼어요. 그쪽에서 저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결국 저는 몇몇 부동산 중개인들의 서류와 도시개발과 계획서를 받아봤고 그 후에야 그 땅을 받겠다고 했어요. 계획은 확실히 있는 게 맞긴 했어요. 이대로 실행될지가 문제이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이 정도 이야기가 오가는 땅이면 손해는 안 보겠다 싶었죠. 그리고 땅을 받겠다고 하기 전에 만에 하나 개발이 안 될 시에는 원래 소송에서 받으려 했던 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각서도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받아놓았어요. 두 사람 다 해주기 싫어했지만 그러면 내가 남편 회사에도 저 속인 거 말하고 여자 집안에도 남편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을 퍼뜨린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제야 허둥지둥 각서를 써주더군요. 저는 각서를 전부 변호사 공증을 받고 완전히 갈라섰어요. 그렇게 공증을 받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려는데 남편이 저를 보고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하여간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해도 결국 속는 게 박지수라니까. 너 또 속았어. 우리 엄마한테 당했다고. 엄마가 솔직히 네가 뭐가 이쁘다고 좋은 걸 주겠냐? 거기 올라봤자 크게 안 오를 거라고. 그건 알아둬. 그렇게 되면 네가 현금으로 남은 돈 갚으면 되겠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나도 손해는 아니야.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 남편은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보라며 아주 유치하게 저한테 저주를 퍼붓고는 가버렸어요. 물론 남편의 말이 아주 마음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불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일대가 개발은커녕 일반 집이라도 들어설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쓸모없는 땅 같았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도시개발가를 가봤는지 몰라요. 어쨌든 개발 계획이 있는 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개발이 무산된다고 해도 제가 받아놓은 각서가 있으니 제가 남편한테 말했던 대로 시간이 걸려도 현금으로 전부 보상받을 생각이었고요. 저는 남편과의 생활을 모두 정리한 후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고 회사 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개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저는 남편이 빈정거렸던 말들이 떠올라 미칠 것 같았어요. 이대로 또 속은 건가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랜만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 개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너는 그걸 아직도 생각하고 있었니? 이 정도 시간 끌었는데 아무 소식 없으면 안 되나 보다 해야지. 네가 이렇게 미련을 떠니까 복이 없는 거야. 뭐가 어쩌고 저쩌요? 나한테 분명히 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래, 될 거라고 했지. 근데 개발이라는 게 그렇잖아? 한다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고 네가 그걸로 나한테 따지면 안 되는 거지. 3년이면 된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도 그렇게 듣기는 했다. 너도 다 확인했잖아. 개발 계획이 있는 거 3년이라고 들었으니 그렇게 말한 것 뿐인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그럼 3년 기다려도 안 되고 있으니 책임지세요. 돈으로 주셔야죠. 아니,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돈을 달라는 거야? 이러다가
거기 땅값 오르면 어떻게 할 건데? 책임도 안 지겠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런 엄청난 사업에 책임까지 질 입장은 아니잖니? 그건 억지야. 결국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속인 거 맞네요. 돈으로 보상한다 했으니 각서 쓴 대로 이행하세요. 아우, 난 그렇게는 못한다. 저보고도 3년 기다렸는데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포기하라면서요. 그럼 돈으로 주셔야죠. 그러다가 되면 어쩌려고. 나는 그런 애매한 일에 돈 절대 못 쓰고 쓸 돈도 없어. 정말 뻔뻔한 인간들이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기들 잘못이 아닌데 그걸 왜 돈으로 주냐며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대응하겠다니까 자기네는 결백하니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남편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야, 그거 소송이다 뭐다 하면 너만 피곤해. 너만 힘들다고. 돈 낭비에 시간 낭비에 스트레스 받고. 네가 나가 떨어지니까 이쯤에서 그만둬. 그래도 하고 싶으면 어디 해보든지. 소심하고 조용하기만 한 줄 알았던 남편이 저렇게까지 비열한 인간이라는 걸 새삼 확인했죠. 저는 일단 이 일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며 확인을 이것저것 해보았는데요. 제가 시어머니랑 도시개발관이 부동산인이 다니며 확인할 때는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그 후 1년 있다가 흐지부지 됐다는 거였어요. 그 사실을 어머니도 알고 있었고요. 제가 수소문을 해서 시어머니와 연줄 있는 사람 쪽을 만나봤는데 이미 다 연락을 했고 그 땅 처분하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알리지 않았던 거고요. 또 한 번 저를 농락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자기 책임 아니라고 딱 잡아뗀 거고요. 정말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 건지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소송을 걸었지만 정황 증거뿐이고 증거물이 없어서 곤란하기는 했어요. 시어머니와 대화 내용을 제대로 녹음해 놓지 않은 것도 실수였고요. 이대로 또 당하는 건가 싶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던 차에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그 연락을 받고 확인을 다 하고 서류에 사인까지 한 후에 소송을 취하했어요. 저는 이게 정말 하늘이 도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엄청 유명한 기업에서 거기에 크게 호텔을 짓는다는 거였어요. 거기서 먼저 저한테 컨택을 해오자 그 위치를 탐낸 다른 호텔 체인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근데 그 땅덩어리가 진짜 크긴 컸거든요. 결국 두 호텔 체인에서 땅을 나눠서 구입하기로 했고 저는 더 좋은 조건에 사인을 하기만 하면 됐죠. 그렇게 해서 제가 받은 돈은 무려 27억이었어요. 세금이고 뭐고 다 떼고 남은 순수 금액만 그랬죠. 정말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다 보상받는구나 싶었고 모든 게 다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도 실감했어요. 하늘에 제가 몇 년이고 속 타고 배신당해 울었던 걸 기억해 줬나 보다 싶더라고요. 제가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궁금했는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너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꾼 거야? 소송 취하는 왜 했어? 아, 그게 궁금하셨구나. 거기가 개발은 안 됐는데요. 워낙 뷰가 좋잖아요. 그래서 큰 호텔 체인 두 군데에서 나눠서 땅을 사갔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떼고도 27억이나 남았어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자기한테도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댁들 논리라면 댁들이 왜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 땅 주인은 온전히 나였다고요. 나한테 현금으로 갚는다는 약속도 안 지키려고 소송도 불사하게 만들었잖아요.
남한테 한 대로 돌려받았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사세요.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고 다시는 보지 말죠. 잘 사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은 후 남편하고 시어머니 연락처를 다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번호로 걸어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간간히 약도 올렸죠. 27억으로 이제 어떻게 살 거다. 부모님하고 여행 갈 거다. 이러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열받아서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돈으로 작은 거주용 오피스텔도 하나 샀고 나머지 돈으로는 정말로 부모님하고 여행 다니며 아주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랑 또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여자가 혼인신고 하는지 안 하는지 다 확인해서 신고도 했다는데 여자도 결국 자기가 속았다며 난리를 쳐서는 이혼 소송을 당해 아주 골치 아프게 지내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 여자한테 남편하고 엮이지 말라고 충고했음에도 결국 감정에 끌려서 결혼한 것 같더니만 이렇게 되고 말았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 책임을 져야죠. 저도 그렇고 그 여자도 그렇고 다시는 사람 겉모습만 보고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인생에서의 중요한 순간들을 망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가 27억이나 생긴 게 배 아파 죽겠는데 본인들은 이혼 소송까지 치러야 하니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안 가네요. 그러게 착하게 살지 왜 그랬냐고 해주고 싶어요. 그저 평생 저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억울해하고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 정도로 저의 복수는 마무리하고 저도 앞으로는 착한 마음 먹고 살려고 해요. 남편 일 겪으면서 본인들이 한 짓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옆에서 다 봤거든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갈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해요. 우리 행복하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